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적 이해 파트에서 추론 문제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용일치 방금 봤던 그런 단순 내용일치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을 이제 정확히 하셔야 내용 추론이 가능해서 오히려 추론 문제에서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추론 문제 푸는 방법은 얘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생각을 하실 때 그냥 이제 자유연상 기법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일치로 뽑았던 그거를 가지고 종합해 내시는 게 추론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독해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추론 문제 한번 봐볼게요. 정말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지 볼까요? 추론 문제라고 해서 지금 다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지금 추론 문제는 8번, 9번, 13번, 14번 정도로 꼽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보니까 그 정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 8번 문제라던가 9번 문제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딱 두 가지만 잘 잡으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4번 문제도 힌트는 항상 같아요. 맨 마지막. 진짜예요.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8번 유형이에요. 자, 이제 추론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추론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와요. 추론 문제거든 이렇게 나와요. 사실적인 이런 단순 내용일치 아니거든 나오지만 저희는 그렇게 쫄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비슷비슷해요. 조금 더 어려울 뿐이에요. 자, 근데 얘는 좀 쉬웠어요. 볼게요. 기계식 한글 타자기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럼 지금부터 기계식 한글 타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자, 첫째, 영문 타자기는 한 알파벳을 찍을 때마다 종이가 한 칸씩 움직인대요. 자, 그러나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한 음절로 모아 쓰는 문자이므로, 자, 음절이 뭐예요, 여러분? 음절이란 글자 하나하나를 말하죠. 그죠? 자, 타자기가 하나의 자음 또는 모음을 찍을 때마다 종이가 한 칸씩 움직인다면 받침을 제자리에 찍을 수 없다. 첫 번째 문제가 뭔가요? 종이가 자모음 하나씩 찍을 때마다 한 칸씩 움직인다면 받침을 제자리에 찍을 수 없다. 이게 문제네요. 자, 따라서 한글 타자기는 영문 타자기처럼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을 찍을 때마다 종이가 움직이는 움직 글쎄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이거 안 된대요. 움직 글쎄로만 구성되면 안 된대요. 그쵸? 자,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문장인가요? 자, 글쎄 중 일부는 자음 또는 모음이 찍혀도 종이가 움직이지 않는, 자, 작은 따옴표, 안 움직 글쎄여야만 한다.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거의 주장과 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이 끝난 거 맞죠? 아닌가? 그죠? 자, 첫 번째.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한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자모음 쓸 때 움직 글쎄만 있으면 안 돼. 이유는 받침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부 글쎄 중에 일부는 종이가 움직이지 않는 안 움직 글쎄여야 해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둘째, 모아 쓰는 과정에서, 자, 사실 한글은 음절 단위의 모아 쓰기를 하죠, 우리가. 그죠? 자, 낱글자들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문제.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래요. 모아 쓰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글자들의 모양이 조금씩 바뀐대요. 자, 기억이 초성으로 쓰일 때, 종성으로 쓰일 때는 물론, 자, 초성은 처음 다들 아시죠? 그죠? 종성 받침이고, 자, 어떤 모음과 어울려 쓰는지,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갖는다. 중성에서 쓰이는 모음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모양을 갖는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러한 모양을 다 구현하는 타자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300개 이상의 글쎄가 필요하다. 이건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로 인해 한글 타자기는 적절한 글쎄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자, 5벌씩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벌씩이 나왔죠. 자, 지금도 구분합니다. 자, 5벌씩 타자기의 경우. 이거 했을 때 이거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어차피 다시 한번 와야겠구나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와야겠구나. 지금 확실하게 구분하는 타이밍이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오나 우처럼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자음 한 벌. 이게 하나. 나머지 모음 이나 아처럼 세로로 긴 모음과 이 모음이 들어간 이중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자음 한 벌. 받침이 있을 때 쓰는 모음 한 벌, 받침 있을 때, 받침 없을 때. 자, 모음 한 벌. 자, 종성자음. 이게 뭐예요? 종성자음이 뭐죠, 여러분? 받침이죠. 받침에 쓰이는 자음 한 벌. 당연히 받침은 자음이니까 받침에 쓰는 거 자음 한 벌. 이렇게 해서 총 5벌이래요. 자, 4벌씩의 경우 이제 다르게 뭐 삼색 펜을 이용하셔서 색깔로 구분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4벌씩의 경우 얘는 세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이는 초성자음 한 벌. 그럼 방금 세로로 긴 모음이 어떤 거였나요? 얘는 가로로 긴 거고 세로로 긴 거는 이나 같은 애들. 자, 세로로 긴 모음이 들어간 이중 모음과 얘는 어디 있었어요? 초성자음 한 벌. 자, 세로로 긴 모음이 들어간 이중 모음. 여기 있네요. 예, 초성자음. 그다음에 세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한 벌. 네, 이런 자음 한 벌, 모음 한 벌. 가로로 긴 모음이 뭐예요? 방금 가로로 긴 모음 오나 우. 어울려 쓰는 초성자음 한 벌은 5벌씩 타자기와 같은 글씨를 사용한다. 자, 여기 5벌씩 타자기와 같은 글씨란 얘기는 뭐예요? 이 한 벌은 똑같은 걸 쓴다는 얘기죠. 그죠? 자, 종성자음은 가로로 긴 모음 오나 우죠. 어울려 쓰는 초성자음 글쎄를 기존 방법으로 통해 위치를 두는 방식으로 활용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이때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자음 글쎄를 이용한다라는 거니까 이건 따로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종성자음은 따로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벌씩과 5벌씩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으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찍찍찍 해서 윗줄이건 괄호건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셨으면 찾아가는 문제인데요. 해볼게요. 자, 한글 타자기에 받침이 있는 글자의 모음에 대한 글쎄는 움직 글쎄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받침이 있으면 받침을 찍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움직 글쎄여야 한다. 한마디로 여기 기억 틀렸죠? 이거는 안 움직 글쎄여야 돼요. 자, 니은 5벌씩 한글 타자기에서 밤이라는 글자의 아를 쓰기 위해 사용하는 글쎄와 그러면 아는 뭐죠? 어디 있어요? 여기. 세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자음 한 번. 자, 모음 어디 있죠? 모음이 어디 있을까요? 밤. 받침이 있잖아요. 받침이 있을 때 쓰는 모음 한 벌. 그럼 얘는 받침이 있을 때 쓰는 모음 한 벌. 자, 그 다음에 나는 받침이 없을 때 쓰는 모음 한 벌. 그죠? 네, 이건 다르다. 이거랑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네요. 그죠? 자, 저 1, 2, 3, 4, 5로 해놓고 그랬어요. 자, 5번째 한글 타자기에서 꿈이라는 글자의 미음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글쎄래요. 자, 꿈의 미음이 뭐죠? 종성자음 글쎄이네요. 그럼 5벌에서 종성자음 여기에요. 이거 한 벌 따로 있죠. 얘 같은 경우에. 자, 목이라는 글쎄의 미음.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로로 긴 모음의 자음. 여기 초성자음 한 벌. 여기네요. 사용하는 글쎄는 다르지만 여기까지 맞는 말 확인하셨죠? 종성자음하고 쟤하고는 다르니까. 자, 4벌씩에서는 같다 이랬어요. 그럼 4벌씩 가볼까요? 자, 4벌씩은 여기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이는 얘 한 벌은 5벌자하고 똑같대요. 근데 종성자음은 가로로 긴 모음과 그럼 지금 이거 어때요? 가로로 긴 모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종성자음이죠. 이거 두 개가 같다. 얘는 이거를 이용한다. 그럼 이거 두 개는 같다. 네벌식에서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는 이해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뭔가 막 사고력을 요하나요? 여러분이 걱정하셨던 정말 난이도가 있다는 추론 문제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추론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추론의 유형처럼 나왔기 때문에 추론 문제 영역에 넣어놓은 거지, 사실 이걸 본다면 이건 정말로 너무 단순 내용일치 문제라 세부적 내용 이해로 들어가야겠지만 너무 쉬웠던 그런 문제예요. 아마 오답률은 굉장히 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땡큐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자, 9번 문제. 저 이거 되게 재미있었어요. 되게 재미있고 빠르게 풀었던 문제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어렵지 않은 게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해야 하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추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많이 추가하는 게 뭘까요? 실업, MSG 이런 건가요?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뭔가 추가한다라는 건 기존에 없는 걸 넣는다라는 느낌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기억을 이끌어낼 때 쓰지 않은 전제, 새롭게 나온 게 누구야? 이 얘기예요. 새롭게 나온 말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네, 자, 볼게요. 자, 슬레이터는 나루토라는 이름의, 나루토 원숭이를 작은 따옴표했어요. 원숭이에게 카메라를 빼앗긴 일이 있었는데 다시 찾은 그의 카메라에는 나루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슬레이터는 나루토가 찍은 사진을 자신의 책을 통해 소개했는데 이 사진이 인터넷의 무단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루토의 사진이 저작권의 대상이,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나루토의 사진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되었대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화제가 제기됐어요.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에요? 나루토 사진, 원숭이가 찍은 자기 사진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느냐, 여기에요. 자, 논란의 초점은요, 포커스, 논란의 초점은 나루토의 사진이 과연 셀카인가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문장이죠. 자, 잘 보셔야죠. 나루토 사진이 셀카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저작권의 대상이 되냐, 되지 않느냐, 셀카냐, 아니냐. 자, 셀카는 자신의 모습을 담으려는 의도로 스스로 찍은 사진이며, 그러면 셀카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담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어야 되고, 그렇기에 셀카는 그러므로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지금 결론이 나왔죠. 이게 통념이 뭐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통념이라고 해요. 자,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얘잖아요. 만약에 셀카가 아니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래요. 자,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로 인정받으려면 지금부터 뭐예요? 전제 조건 깔린다는 얘기죠. 전제 찾아요, 전제. 자, 첫 번째 전제. 그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사진을 찍었을 뿐 아니라, 그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찍어야 돼요. 이거 플러스 1번. 자, 찍을 때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자, 또 2번 나왔죠, 이 말. 방금 전에 아까 나왔잖아요, 셀카 할 때. 의도가 찍으려는 의도, 이게 2번. 플러스 하나 더 나오네요. 그 의도를 실현 능력이 있어야 돼, 3번. 이게 셀카의 전제예요. 이게 깔려 있어야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슬레이터는 나루토가 이런 의미의 셀카를 찍었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행위를 원숭이에게
집어넣는 바람에 빚어진 오해래요. 자, 그러면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뒤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건 오해다. 이 얘기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이제 얘가 얘기를 해주겠네요. 자, 자아가 없는 나루토가 한 일은 이랬어요. 그럼 지금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게 뭐예요? 자아가 없는 나루토가 한 일, 사진은. 얘가 찍은 사진, 셀카는 단지 카메라를 조작하는 인간의 행위를 흉내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루토 사진은 저작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저 카메라를 특별히 잘 원숭이에서 뿐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뭘 추가해야 되냐요. 지금 전제 3개 중에 없는 게 뭐예요? 자아가 없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자아를 가지지 않으면서 자아가 없다는 건 맞죠? 인간의 행위를 흉내낼 수 없다? 지금 흉내 냈잖아요. 틀렸죠.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었는 것은 자아를 가졌다.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럼 자아가 있다는 거다. 이게 바로 전제예요. 여기 지금 4개의 자아 없었죠. 의도는 있었는데.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아, 저는 그냥 내용 일치를 찾아볼까요?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하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자아를 가진다. 지금 이 원숭이는 의도도 있었고 실현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셀카를 찍었겠죠. 하지만 뭐가 없어요? 자아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의도,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는 거다? 의도만 있다고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미 본문에 깔려져 있는 전제를 가지고 추가해야 되는 전제로 적절하느냐? 이건 이미 여기 의도가 있으면 어디 있죠? 의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작권, 셀카에 나오잖아요. 의도로 자기가 찍은 사진이면 저작권의 대상이다. 이건 이미 바탕에 깔려있는 전제지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전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4번도 틀려요.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없으면서 인간의 행위를 흉내낼 수는 없다. 실현 능력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그 다음에 행위를 흉내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힌트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셔야 돼요?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한다는 건 기억은 지금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가 여러 개 나올 건데 그 중에 본문에 없는 전제가 뭔지 만들어 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다는 거, 기존에 깔린 전제, 이걸 뒷받침해주는 추가할 수 있는 건 자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자아가 없는, 대칭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볼게요. 자, 철학 지문 같은 느낌 좀 드세요? 무신론자 나오고 갑자기 윤리 쪽 막 철학 쪽 느낌이 좀 나요. 자,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뭐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든 경제가 나오든 뭐 철학이 나오든 어차피 국어다. 국어는 국어로 풀어야 한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문과거든요. 네. 뭐 특정 이런 사상이나 이런 애 강한 것도 아니지만 누구보다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네, 똑똑할 수도 있나요? 자, 일단은 그 방법 볼게요. 자, 이거를 추론 문제에 넣었어요. 논증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 이해에서 추론 문제로 네,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자, 모두 고르시오. 이게 가장 좀 그런 짜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모두 골라라. 전 사실 원래 공부를 되게 재미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이긴 해요. 근데 오늘 저 진짜 되게 바짝 얼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철학자 A에 따르면 오늘 비가 온다와 같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만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문장에 나왔어요. 자, 철학자 A가 얘기했대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만 의미가 있다고요. 자, A는 이러한 문장과 달리 이랬어요. 근데 A가 이런 문장, 어떤 문장이요?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만 의미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자, 신의 존재에 대한 문장은 진위를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무의미하다라고 말한대요. 하지만 그가 누구예요? A는 자신이 무신론자도 불가지론자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A는 무신론자도 아니요, 불가지론자도 아니래요. 다음과 같은 다음은 이와 관련된 A 논증, 논리적 증명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A를 정리하면 뭐예요? 여기가 핵심이죠. 신의 존재에 대한 문장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그럼 여기 핵심을 꼽자면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면 얘는 무의미하다. 자, 여러분 논리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자, 항상 반대 상황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죠. 그러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면 위에서 말했죠? 의미가 있다. 이 얘기네요. 자, 그럼 이제 논증 한번 가볼게요. 자, 무신론자에 따르면 무신론자가 뭐예요? 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다. 그럼 무신론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래요. 자, 불가지론자는 얘네는 알 수 없다. 알지자에 불가능해, 아는 게 불가능해 이건데요. 신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고 말한대요. 자, 무신론자의 견해는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문장이 무의미하다는 것과 양립할 수 없대요. 그럼 동시에 성립 불가라는 뜻이에요. 얘 견해는 신의 존재가 있고 없고 하는 문장이 의미가 없다는 것과 동시 성립이 안 된대요. 자, 신이 존재한다가 무의미하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자, 볼게요. 신이 존재한다가 의미가 없으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도 무의미하다. 그 역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의미가 있는 문장이어야만 그 문장의 부정문도 의미가 있다는 것.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이 디귿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어야만 문장의 부정문이 뭐죠? 그의 역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참과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리합니다. 신이 존재한다가 의미가 없다면, 이 말이 의미가 없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의 반대잖아요. 그죠? 이것의 부정이잖아요.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얘가 무의미하면 얘도, 얘에 대한 역도 참이라는 무신론자의 주장은 받을 수가 없죠. 왜? 신이 존재한다가 의미가 없으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의 역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의 의견을 받을 수 없대요. 한편 판 갈아요. 다른 얘기예요. 불가지론자는 말해요. 신이 존재한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자, 이 주장은 신이 존재한다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죠. 신이 존재하니까 근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 자, 신이 존재한다가 이거는 인정하고 근데 참거짓을 이 둘 중에 모르겠다라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몰라. 근데 신은 존재해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러므로 얘 주장도 신이 존재한다가 무의미하다는 것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왜요? 의미가 있다는 거니까. 신이 존재한다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의미가 있다고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하고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니은과 디귿으로부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도출된다. 그러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무의미하다, 다른 말로 신이 존재한다가 무의미하다.
이거 두 개 같은 거죠. 같은 뜻이죠. 그죠? 그럼 니은. 신이 존재한다가 무의미하다. 맞네요. 디귿. 어딨죠? 의미가 있는 문장이어야만 부정문도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문장에 부정문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으면 부정문은 무의미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디귿. 네. 이 말이 이 앞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니은의 부정으로부터 니은을 부정하겠대요. 그럼 니은을 부정하면 뭐예요? 니은. 신이 존재한다가 무의미하다. 그럼 신이 존재한다가 의미가 있다면 이 얘기네요. 자, 기억과 리을 중 적어도 하나가 나오게 된대요. 자, 기억. 자, 얘네가 의미가 신이 존재한다가 의미 있는 말이라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 기억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신이 존재한다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리을도 성립이 되죠. 한마디로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도출될 수 있어서 니은은 틀려요. 자, 디귿. 의미가 없는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는 전제 추가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문장 무의미해도 참 거짓을 알 수 없다. 이거 누구예요? 불가지론자들이죠. 근데 불가지론자 애들이 안 됐던 이유는 이거잖아요. 얘네가 의미 있다는 걸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의미가 없어도 참 거짓 알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얘는 둘 다 된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되면 니은. 무의미하다고 해도 리을. 얘는 성립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의미가 있을 때만 그래 라고 말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도 돼.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정답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기억하고 디귿.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아이고. 자, 다음 글의 실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한 것. 가장 잘 설명하는 거. 네. 가장 핵심 이런 거. 자,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아래 이쪽에다가 해야 될까요? 옆에다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숫자로 적어 놓으시거나 이렇게 좀 더 이해가 빠르셨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괄호를 친 다음에 핵심 문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역시나 마지막을 마구마구 뒤졌다거나 그럽니다. 자, 볼게요. A지역은 과도한 사냥으로 대형 포유류가 감소했대요. 자, 이러한 대형 포유류 감소는 식물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 감소로 이어져 식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 식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상호작용 중 하나는 식물 이외의 생물에 의한 씨앗 포식이다. 자, 여기서 포식은 지금부터 중요할 거라는 거 느낌 오세요? 자, 식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상호작용 중에 하나가요. 식물이 아닌, 식물 말고 생물에 의한 씨앗 포식이래요. 여기서 작은 다음에 떴어요. 포식이란 동물이 씨앗을 먹는 행위, 동물이 씨앗 먹는 거 플러스 곤충과 같은 작은 동물이 일부를 갉아먹는 행위 플러스 진균류에 의한 감염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포식에는 동물, 곤충, 진균류 이렇게 범위가 되게 넓죠. 자, 포식된 먹힌 씨앗은 겉의 일부가 손상되는 효과 등으로 인해 발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량 변화예요, 여러분 이거. 포식된 씨앗은 뭐가 높다? 발화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이렇게 씨앗 포식은 씨앗이 먹히는 건 발화율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 되므로 발화율은 씨앗 포식의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다. 자, 여기 마지막 되게 중요하죠. 느껴지세요? 수량 변화 느낌, 공식화 느낌 뜬 거 느껴지시나요? 보이시나요, 이제? 자,
자, 볼게요. 그럼 이 공식화 어떻게 시켜야 돼요? 아, 발화율을 결정하는 건 이꼬르 C앞 포식의 정도다라는 거예요. 글씨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그러면 C앞을 먹는 정도예요. 그럼 이걸 다시 그 선택지 잠깐 보셨으면은 아마 금방 바꾸실 거예요. C앞 포식 양이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공식이에요. 역시나 문단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여러분. 저 진짜죠? 자, 가볼게요. 이제 구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한 과학자는 대형 포유류, 소형 포유류, 곤충, 진균류 등 총 4종류의 씨앗 포식자가 서식하는 A지역에서. 아, 그럼 지금부터 씨앗 포식자는 4개구나. 그죠? 자, 같은 종류의 씨앗을 1부터 6그룹까지 나눴대요. 일정 넓이를 가진 서로 가까이 있는 6개 구에 뿌렸다. 중요한 건 여기 없죠. 이때 1그룹은, 자, 지금부터 중요하겠구나. 한눈에 볼 수 있으실 것 같으면 그냥 가로지구 밑줄, 가로지구 밑줄 가능하셔도 돼요. 그러면 1그룹은 아무 울타리도 하지 않은 구역에 뿌려. 자, 모든 생물 접근 가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2그룹은 드문드문 울타리만 친 구역에 뿌려. 대형 포유 접근 불가능. 대형 포유로 접근 불가. 자, 하였다. 3에서 6번은 소형 포유류와 대형 포유류의 접근이 불가능. 자, 이렇게. 그러면 소형, 대형 접근 불가. 그죠? 그 다음에 4와 6에는 살충제 처리를 하여 곤충 없어요. 자, 5와 6에는 진균류 없어요. 그죠? 살충제와 항진균제는 씨앗 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만 사용했다. 이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번에 푸실 수 있겠나요? 아니면 그냥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모든 생물 가능해요. 그죠? 그럼 이건 지금 포식자 4종류 있네요. 그죠? 자, 이제 2번에서는 뭐였죠? 대형 포유류. 대형 포유류는 안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몇 종류죠? 3종류로 줄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부터 6번까지 그냥 다 4, 5, 6 6개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얘네는 지금 다 뭐래요? 포유류는 안 돼요. 그러면 대형 포유류, 소형 포유류 줄여 쓸게요. 얘네가 없어요. 다 똑같죠? 그럼 지금 현재 다 2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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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류. 여기까지 되세요? 지금 포식자들 말하는 거예요. 4종류 중에. 자, 그런데 4, 6에는요. 누구 뺐어요? 곤충 못 오게 했대요. 그러면 4번하고 6번 플러스 곤충 안 된대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몇 종류? 한 종류 남았죠. 진균류만 남은 거예요. 자, 6번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곤충 안 된대요. 그럼 얘 지금 진균류 하나 남았어요. 자, 근데 5번하고 6번에는 진균류의 접근을 차단했대요. 자, 그러면 5번에 플러스 얘 진균류 뭐다? 그럼 얘도 한 종류가 남죠. 곤충 남았을 거죠. 그죠? 근데 6번에 플러스 누구 했대요? 플러스 진균류 뭐다? 그럼 얘는 유일하게 있던 게 진균류였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빵명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6번. 맞아요? 얘는 포식자가 없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얘는 포식자 4개, 얘는 3개, 얘는 2개, 나머지는 하나. 이 상황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일정 시간 후에 각 그룹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죠. 포유류에 의한 씨앗 포식량은 이랬어요. 포유류에 의한 씨앗 포식량은 포식을 먹는 정도죠. 자, 1그룹과 2그룹에서 각각 전체 씨앗 포식량의 25%와 7%였고, 자, 발화율은 1, 5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며 6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랬네요. 자, 지금 혹시 느낌 오셨나요? 발화율이
차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아까 발화율은 씨앗 포식량을 결정한다 그랬죠.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씨앗 포식은 발화율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차이가 없었대요. 당연히 지금 씨앗 포식자의 종류, 포식자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 5번, 6번 그룹을 뺀 1번부터 5번 그룹까지는 뭐가 없대요? 발화율 차이가 없었대요. 이 얘기는 포식자 종류가 줄었을 때 남은 애들이 분발해 주는 거죠. 하나가 없어지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씨앗 포식량을 막 늘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화율은 상관이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되게 깔끔한 문제예요, 이 문제. 자, 그래서 발화율 차이가 없었어. 이 얘기는 누가 빠지면 나머지 애들이 포식량을 늘린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포식 정도는, 전체 포식량은 변하지 않겠네요.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한 종류의 씨앗 포식자가 사라지면 남은 씨앗 포식자의 씨앗 포식량이 증가하여 전체 씨앗 포식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 있어요? 느낌 오셨어요? 발화율이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발화율은 씨앗 포식량을 알려주는 지표예요. 자, 씨앗 포식량이 많으면 발화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같죠. 발화율이 차이가 없었으면 전체 포식량도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래서 포식자들이 사라졌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발화율이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포식량은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마구마구 먹어주는 그런 경우예요. 그죠? 자, 2번. 한 종류의 씨앗 포식자가 사라지더라도 남은 씨앗 포식자의 포식량은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씨앗 포식량은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맞춰준 거죠. 얘가 사라졌을 때 얘가 없는 만큼 내가 많이 먹어줬으니까 이렇게 포식량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남은 애들이 열심히 먹어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씨앗 포식자 중에 포유류가 사라지면 남은 씨앗 포식자의 씨앗 포식량이 변화한다. 자, 포유류가 사라졌어요. 여기요. 근데 지금 얘네 3, 4, 5 다 똑같잖아요. 포유류 없는 애들. 하지만 얘네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아요. 자, 씨앗 포식자의 종류가 늘어나면 기존 포식자의 씨앗 포식량이 변화한다 이랬어요. 자, 종류가 늘어난다면 포식량이 변화한다. 자, 이거는 여기 이렇게 역으로 보시면 되겠죠. 3번 얘네는 2명이었는데 3명, 4명 가봤자 발화율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포식량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니까 변화한다 틀렸죠. 자, 5번 포식자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씨앗 발화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극명하게 6번에는 없잖아요. 포식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씨앗 발화율이 변하지 않은 틀린 말이죠. 극명하게 어디요? 현저히 6번째 그룹은 현저히 낮다. 여기서 틀렸다라는 걸 유머 관계 있구나.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일단은 추론 문제는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사실적 이해에서 추론 문제. 네. 대표적으로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파트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